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롬의 오늘 이제 셋째 날이고요. 오늘 전체 일정 중에 두 번째 일정인 중소영화 제작 기반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맡은 이화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중소영화 제작 기반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이 바로 앞전에 있었던 기획개발 연구와 사실 큰 틀에서의 맥락은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발표와 토론에 이어서 이번 발표와 토론을 이제 들으시면 전체적인 한국 영화, 중소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와 또 방향성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발제와 사회를 맡은 이화배이고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이번 주제에 토론을 맡게 되신 분들입니다. 지금 제 자리에서 가장 멀리 앉아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서 투자배급 사업부를 총괄하고 계시는 한상욱 총괄이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 방안 연구의 책임 연구원으로 활동하셨고요. 전 CJ ENM의 영화사업부에서 재직하셨던 이혜정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화 오케이 마담, 디바, 날 보러 와요, 먹는 존재와 같은 영화와 드라마의 기획과 제작을 하셨던 영화사 올해 김윤미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성창업투자의 융합투자본부의 김범석 부장님 오셨습니다. 지금 현장에 와 계신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포럼을 줌 또는 저희 온라인 플랫폼인 이벤투스에서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도 참여 중이신 여러 관객과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발제와 토론을 보시고 중간에 궁금한 점 또는 의견을 좀 개진하고 싶다 이런 게 이제 드시는 분이 개진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플랫폼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 또는 마지막 순서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중소영화 제작 기반 강화 및 활성화에 관해서 내용을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요. 연구자가 임의로 이번에 집중해야 될 구분을 좀 해놓은 것인데 먼저 중간에 예산을 기준으로 고예산 영화와 중저예산 영화를 크게 먼저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를 정말 구체적인 이제 기준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아직 연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업 영화와 예술 영화로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독립예술영화 부문은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예술영화 부분 관련된 지원 사업이 현재 또 있는 관계로 해당하는 내용과 일부 겹칠 수도 있지만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것이 엄밀하게 상업영화다 또는 예술영화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점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또 설명드리면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맨 왼쪽에 제가 아주 러프하게 대기업 영화와 자립형 제작 영화라고 구분을 한 것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영화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메이저 기업이라고 하는 대기업 투자 배급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투자와 배급 유통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죠. 근데 이 규범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방식으로 영화가 제작되고 투자하고 또 배급 유통하는 과정이 이번 중서영화의 중점적인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사례를 몇 가지 사례를 제가 화면에 좀 띄워놨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음을 여러 관계자분들은 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소영화에 대해서 지금 연구자가 집중하고 있는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장의 경향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영화의 순제작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사실 수치화해서 보기 이전에 체감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현업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비즈니스맨이기 이전에 모두 다 관객이지 않습니까? 이 순제작비의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익히돌 체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본격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30억 원 이상의 순제작비가 투입된 상업 영화의 평균 제작비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최근 4년치의 숫자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4년 동안 평균 제작비가 10억 원 이상이 증가한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순제작비 80억 원 이상이면 조금 더 고예산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편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순제작비 100억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사실 통계적으로 그렇지도 않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 맞고요. 반면에 중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순제작비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영화는 편수에 그다지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배급사의 라인업 전략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지금 파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일이고 아마 현업에 계신 여러분들은 비슷한 종류의 파일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제 배급사별로 배급 주차별로 개봉을 한 영화의 결과표인데 극한 직업으로 시작을 해서 상반기가 기생충으로 끝났다고 하면 재작년의 상황이고요. 이제 CJ의 라인업이죠. 그 오른쪽에는 롯데의 라인업입니다. 가장 오른쪽에는 디즈니 영화의 라인업인데요. 제가 이 상반기의 라인업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배급사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해서 다양한 예산 규모의 영화를 믹스매치해서 투자를 합니다. 고예산의 영화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예산의 영화도 하는 것도 아니고 실험적인 저예산 영화에 투자를 해가면서 안정적인 대규모 영화를 동시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이런 고예산의 영화와 중저예산의 영화가 골고루 배치가 되면서 라인업의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매주 경쟁이 치열하죠.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 중간이 큰 구멍이 생겼죠. 이것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메이저 기업이 3월과 4월에 개봉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가 비었다는 뜻은 이 자리에 개봉을 할 만한 규모의 한국 영화가 제작되지도 않고 배급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런 라인업의 공백이 생긴 것으로 미루어 투자 배급사의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라인업 전략이 변화하고 있구나, 대형 영화 중심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짚어본 내용을 기초로 중소영화가 시장에서 많이 제작되거나 배급 유통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현재 연구는 제가 지금 연구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 결과물 정도로 이해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가지 원인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 조달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시고요. 자본 조달의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걸로 예상이 실제로 되지만 실제 현업에서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투자 배급사로부터 메인 투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제작비를 조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배급 마케팅비를 단독으로 조달하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 가지 측면. 그 두 번째는 제작사가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IP를 투자배급사와 공유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운영은 투자배급사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독점 경향성이 중소영화의 제작을 충분히 독려하고 있지 못한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는 현재 배급사가 배급사업, 투자배급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업을 겸용하면서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중소영화가 제작되는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렵게 제작된 중소영화라고 할지라도 우리 영화를 중점적으로 잘 배급해줄 전문 배급사가 혹시 부족한 것이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한 축이 빠지는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4가지 빈곤의 원인을 짚어봤고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자본 조달 구조. 먼저 자본 조달 구조를 얘기하려면 우리 영화 산업이 어떻게 자본 조달을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왼쪽의 전략 투자와 재무 투자는 투자의 목적입니다. 주로 어떤 이유로 투자를 하느냐. 내가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재무 투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가 전략 투자입니다. 오른쪽의 메인 투자와 부분 투자는 많이 투자하느냐, 그래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느냐, 또는 일부분만 투자를 해서 역할도 적고 책임도 적은 이런 투자자가 되느냐인데
제가 동그라미 쳐서 보여드린 이 영화관 배급사, 주로 우리가 투자 배급사라고 하면 떠올리는 메이저 배급사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배급사들이 전략 투자자이면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메인 투자사고, 이 메인 투자사 없이는 실제로 프로젝트가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이 단선적인 자본 조달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의 IP 독점 경향, IP 요즘 영상 미디어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시면 OTT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IP죠. 인터렉추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저작재산권을 얘기합니다. 투자자가 저작재산권을 단독으로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냐, 또는 창작자가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논의는 우리 산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이 바로 투자사가 IP를 단독 또는 제작사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례입니다. 물론 중간쯤 보시면 투자사 소유의 중개에서 약 81%, 제작사 소유의 중개에서 75%라는 숫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 투자사와 제작사가 공동으로 IP를 소유한다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투자사가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제작사와 나누는 구조, 즉 계약 관계를 떠나서 투자사가 일단 공동이든 단독이든 소유하게 되면은 제작사는 어떤 결정권이 크지는 않으시고요. 수익을 분배받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제작사가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15%에 해당하는 이 프로젝트만이 실제로 창작자나 제작자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경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렇게 투자사가 IP를 독점하는 어떤 경향성이 중소영화의 제작이나 창작자들의 독려하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런 걸 짚어봤고요. 세 번째는 배급사의 제작업 진출. 배급사가 제작업에 진출한다는 것이 개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되죠. 그거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배급사가 제작업을 진출하면서 제작 사업 자체를 집중하는 프로듀서나 창작자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잠깐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5개년에 1등부터 10등까지의 한국 영화 중에 배급사가 제작업을 겸용한 사례입니다. 15년도에 한 편, 두 편, 한 편, 두 편 하다 19년도에 무려 4편으로 올라갔죠. 모든 사례가 다 이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경향성도 제작업을 위축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전문 배급사의 부재. 전문 배급사가 부재하다는 말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목적이 배급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배급사가 대부분 메인 투자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한국 영화 시장 전체 배급 시장이 아니고요. 한국 영화로 한정했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의 배급사의 점유율인데요. 제가 박스를 쳐놓은 하단이 낯선 이름이거나 특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관객께서는 처음 들어본 회사 이름인데 이렇게 생각 드실 수도 있죠. 이런 회사들을 보시면은 15년도를 기준으로 가장 오른쪽입니다. 화면에서 대명이나 시네마 서비스가 현재 배급 사업을 철수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오퍼스도 철수했죠. 그 위에 와우 픽처스도 철수했고요. 난다긴다 또한 배급 사업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와 보시면은 워너가 눈에 띄죠. 기사에 나온 것에 의하면 워너도 배급 사업을 현실적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CGV도 배급 사업을 최근에 철수했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투자사가 배급을 직접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면 어떤 제작자가 외부로부터 좋은 기회를 얻어서 투자를 해서 제작을 한다고 해도 이 배급을 맡겨야 할 전문 배급사가 없다고 하면 사실 관객한테 영화가 도달하기 어렵죠.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를 저는 원인으로 꼽아봤고요. 또 토론자로 나와 계신 여러분들과 구체적인 다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영화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사례를 꼽아보면 대략 이런 영화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신 영화들, 재밌게 보신 영화들이 있으시죠? 자, 이런 영화들을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네. 메이저 배급사의 투자와 배급을 거치지 않고도 시장에서 이런 성과를 낸 사례들을 보시면 이런 중급 규모의 제작사, 중급 규모의 배급사, 메인 투자사가 활동한 내역을 아실 수가 있고요. 특히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제작된 영화도 관객한테 크게 호평을 받았던 사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소영화에 대한 집중은 영진이에서도 오래전부터 되어 오고 있으시고요. 현재 영진이가 투자를 직접 투자는 하시는 건 아니지만 영화 개정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신 최근의 펀드들도 보시는 것처럼 중저예산 영화를 포커싱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더 좋은 방책이 있지 않을까? 현재 지원책이나 현재 시장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은 무엇을 해야 하고 정책기관은 또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가 오늘의 이제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제와 사회를 동시에 맡았기 때문에 네, 어수선하죠. 현재 지금 제가 발제를 한 내용은 제가 연구한 내용을 일부를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현업에 계신 여러 제작과 투자에 계신 여러 분들로부터 좋은 논쟁점, 새로운 논쟁점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대형 영화가 증가하는 경향 자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런 경향성 자체는 시장이 이미 중소영화에 대한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당연히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경향성 또는 중소영화의 시장 실패를 인정하시는 또는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반대 의견이 혹시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중소영화가 시장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왜 중소영화를 굳이 만들어야 하지? 왜 투자해야 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야별로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김윤미 대표님, 제작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사 올해 김윤미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영진이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화배님이 발제하신 것 잘 봤고, 제가 제작 입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건데, 제작 입장에서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 저는 예전에 극장과 배급으로 시작해서 제작을 하게 된 사람인데, 극장이 예전에 대기업으로 재편될 때 영진이 또는 영진이라고 총칭되는 어떤 국가기관이 시장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손을 놓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투자하는 어떤 자본의 주체를 어떤 국가기관 또는 어떤 정책기관, 어떤 사단법이나 이런 데 맡기지 않고 대기업이나 어떤 시장 자본에 맡겼을 때 대기업에게 가치를 중요시하는 영화의 가치 판단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본이 우선시되어 있는 회사는 자본을 우선시하기 이익률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런 회사들한테 시장을 맡겼을 때 대기업으로 재편된 극장 변화, 그 극장에 맞는 수직 구조화되어 있는 회사들의 진출, 그들로 재편된 영화 현장에서 이제 겨우, 물론 코로나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지만 기존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았는데, 약간 죄송한 이야기지만 국가적으로 나이브하게 이 정책에 대해서 또는 중소영화에 대해서 대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중소영화는 끝났다, 어쨌든 시장 안에 맡겨놨을 때 경쟁력이 없는 영화를 지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제가 어떤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을 때 중소영화라고 불리우는 금액에 있는 영화들을 제가 극장용 영화 3편을 제작을 했는데, 그 3편을 제작함에 있어서의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시장 안에만 맡겨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그럼 시장 안에 맡겨놓지 않고 이제라도 소일구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라도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까 그 단선적인 투자의 부재라는 이유로 우리 이화배 연구원님이 들어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 1번하고 4번이 사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배급사의 부재 또는 단선적인 투자의 부재가 왜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냐 하면, 영화는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넣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확하게 회계화되어 자기한테 돌아오길 원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3사밖에 없거든요. 없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투자하려고 하면 한 20장, 50장 되는 계약서들 일일이 다 꼼꼼하게 봐야 되고 그들의 투자자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들의 투자자의 비이커가 될 만한 그 회사, 메인 투자사라고 불리우는 그 회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또는 회사가 몇 개나 되느냐. 그럼 그 회사를 자체적으로 흥행이 안 되지만 가치평가에 따른 영화를 제작해야 된다는 의무만으로 그들에게 그걸 강요할 수 있느냐? 없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영진이 국가적인 저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간접적으로 중소영화의 펀드를 통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게 이익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알고는 있지만 메인 투자사가 어떤 국가 안에서 중소영화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발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펀드사나 기존에 있는 메인 투자사나 투자를 하게 되면 그들 안에 있어서의 선입견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그들 안에 있어서의 창으로 영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좀 더 다양한 그런 영화들이 나오거나 다양한 어떤 투자, 단선적인 투자가 아니라 다양한 투자와 다양한 배급사들이 나오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이 되는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투자? 메인 투자사를 기르거나. 근데 기른다는 의미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국가가 지원하는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메인 투자사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되고 그 이유는 각 중소회사들이 그런 인력들을 다 갖추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거와 따라서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는 뭐 작은 영화 배급사들도 있을 거고 제가 그냥 중소 배급사라고 통칭하여 말씀드리면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좋은 영화를 테이크해서 배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도 돈이에요. 무슨 돈이냐? 개봉 비용이 없거든요. 괜찮은 영화가 제작된다 하더라도 괜찮은 영화를 어떤 펀드에 의해서 제작이 된다 하더라도 그 영화가 배급될 수 없다고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소 배급사들이 그 영화를 테이크해서 배급하고 싶어 할 때 그들이 필요한 건 사실 개봉 비용이거든요. 그럼 개봉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있던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가 코로나 시대 IP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얘기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소영화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빠른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그 IP를 지금 OTT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사실은 OTT 쪽으로 영화를 지금 갖고 있는 중소영화 기획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메인 투자사들 시장 안에 맡겨놨을 때 대기업들이 수익률에 인해서 투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OTT로 가서 투자를 받아서 제작을 하고 싶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IP가 온라인으로 모두 OTT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영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그 안에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건 앞에 기획개발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아서 추가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작사 입장에서 중소영화를 IP로 접근한다기보다 어떤 실질적인 어떤 배급이나 투자나 그런 툴에 의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아마 이런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김유미 대표님이 작년에 오케이 마담과 디바 두 편을 이제 그 어려운 와중에 개봉을 하시느라고 이제 많은 실무적인 사례를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분히 또 다음 이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니까요.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한상욱 이사님 지금 사실 김유미 대표님이 제작 부분 외에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 투자 배급 입장에서는 중소영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최근에 또 신규 런칭을 한 회사를 또 실무를 책임지고 계신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집중해서 하고 계시는지 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이 어려운 자리 만들어 주신 영진이하고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 중소 영화들을 주로 배급하고 했던 입장에서 그분들을 제가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들이나 겪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김유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 중소 영화들이 사실 그 큰 영화라고 이제 불리는 블록버스터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제 텐트폴 영화라고도 하고요. 뭐 어쨌든 이 영화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영화들이 사실 있어줘야만 저희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큰 영화들의 개봉이 계속 미뤄지면서, 물론 뭐 반도라든가 몇 편 개봉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면서 극장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극장 관객들이 찾지 않는 상황이 자꾸 나오고 이런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희가 개봉할 수 있었던 코로나 상황에 이 시장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큰 영화들은 선뜻 개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200억짜리 영화를 이 시장이 거의 뭐 10% 수준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개봉을 한다는 거는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아마 개봉을 못 하고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 개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근근히 개봉을 하고 했던 영화들은 약간 그 중간급 영화들이 그나마 선전을 많이 해준 덕분에 물론 너무나 어려웠었지만은 뭐 예를 들면 뭐 살아있다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개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BEP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좀 더 많이 개발이 되고 제작이 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시장이 그 코로나 시장을 버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뭐 생각이 일단 있고요. 그러려면은 뭐 어쨌든 영화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은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취향과 이 선호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 다양한 예산의 영화들 이 종류별로 나와줘야지만 이 관객들 니즈에 맞추고 그런 이제 선순환되는 구조의 이 산업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그 코로나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큰 영화들이 너무나 이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커져가지고 중간 영화들이 사실 자리를 설 곳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 저는 지금 뭐 앞에 이제 제작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문적으로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영화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동반 성장을 하고 이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지만 뭐 저희 중소 영화들, 중소 배급사들도 좀 여러 가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숱하게 많이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뭐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뭐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주 한두 편씩은 아까 뭐 말씀했다시피 미국 해외 메이저 회사라든가 국내 뭐 큰 굴지의 회사들의 메이저 회사들의 영화들이 주 한두 편 개봉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전주에 개봉했던 큰 영화가 또 2주차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남은 뭐 한 3-4편이 앞단에 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극장들이 뭐 CGV 단독이라든가 롯데 단독, 메가바스 단독 이런 영화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런 영화들도 중간에 있다 보면 앞단에 큰 영화가 쓰고 그 다음에 단독 영화들이 또 극장들은 챙겨줘야 되는 어느 정도의 몫이 있거든요. 뭐 어느 극장 단독이라고 하면 그 극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 관을 열어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중소 영화가 들어간다면 사실 5위에서 10위권 안에서 그 시장 안에서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싸우고 뭐 저희끼리 박 터진다라는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된 영화들에 대한 이 수익이 나지 않고 계속 손실이 난다면 이런 중소 영화들이 설 곳이 없어지고, 그러면 중소 영화를 주로 배급하는 배급사들도 계속 아까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업을 접은 회사들이 꽤나 많은 상태거든요. 지금 큰 회사들도 버티기 어렵지만 그 자본이 안 되는 중간급 회사들은 뭐 폐업을 한다거나 아예 영화업을 접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줄어들고 어쨌든 중소영화들이 좀 살 수 있는 공정한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는 좀 거를 영진위에서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한상호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배급사의 영업 활동까지 포함해서 좀 폭넓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표현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제 중소영화가 겪는 현실에서의 어려움은 대형 영화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는 첫 번째 시작부터 시작해서 막상 그렇게 영화가 제작이 되더라도 또 상영단에서 상영관을 확보하는 문제, 또 VOD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도 또 같은 시기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대형 영화를 상대로 소비자를 유치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김범석 부장님, 지금 중소영화, 그러니까 중저예산 영화죠. 중저예산 영화 펀드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현업에서 투자를 직접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최근에 좀 저에게 소개시켜 주실 만한 사항이 있으시다든가 앞서 제작이나 유통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느끼는 그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창업투자의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영진이의 영화 계정에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중저예산을 위주로 하는 한국영화 투자 펀드 지금 2018년도부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자료들을 좀 보고 어제 그제도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 내용들 중에 이제 좀 용어 정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 중에 이제 투자사라고 이제 언급되어 있는 투자사와 이제 제가 일하는 그 투자 분야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영화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 보면 이제 그걸 구분 없이 말씀하시고 저희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흔히들 말씀하시는 메인 투자사, 메인 투배사, 메인 투자사 하는 곳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회사 공동 제작 내지는 뭐 배급을 하는 주체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IP의 뭐 소유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테고 이제 이 나흘간의 지금 이 정책 포럼에서 저를 포함해서 딱 두 분이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그 순수하게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로 두 분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IP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저희는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라서 영화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수익을 저희가 이제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 차이를 조금 아셔야 돼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역할이 이 업계 양질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는 돕는 역할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가급적이면 제작사들 그리고 창작자들이 IP를 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약간 보완하는 돕는 입장에 있는 주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약간 이제 조금 당혹스럽거나 오해가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저희가 받는 영진이 자금이 영진이 지원 사업에서 이제 나오는 돈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로 넘어왔을 때 이제 투자사가 운용할 때는 저희는 이제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지표가 단순히 이제 지원 사업 뭐 의미 있고 좋은 작품 그러니까 뭐 작품성 있는 작품에 투자라기보다는 저희는 이 돈을 줬으니까 어떻게든 불려서 돌려달라라는 게 사실 1차적인 그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은 그 관점이 수익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 저희가 영화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발표 자료에도 재무적 투자자 중에 이제 그 메인 투배사 외에 재무적 투자자가 메인 투자하는 주체가 없다라고 했는데 영진이에서 작년부터 이제 출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메인 투자하는 펀드가 하나 생겨서 중소 영화, 그러니까 미시간 벤처캐피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메인 투자를 그 중예산, 저예산 영화의 메인 투자를 담당하고 이 제작사와 창작자들이 IP를 보유할 수 있도록 100% 보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저예산 영화도 한 5년 정도 지금 여러 회사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과 저희 느끼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모든 게 변화가 한 번에 극단적으로 오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이 토양이 좀 튼튼하게 다져지려면 저희가 이제 나무를 심고서 다 열매 맺기 기다리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약간 몇 년의 시간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사실 영화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다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예전에는 단순히 저희가 돈만 투자를 하는 역할들을 많이 담당했었는데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회사에 지분 투자하는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올 말에 들어오는 이제 글로벌 OTT 한 2개사 정도가 올 말에 지금 한국 진출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중 한 곳에 이제 창립 작품을 맡게 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들이 이제 요즘 트렌드가 그런데 투자사가 돈만 준다고 받는 게 아니라 양질의 자금들이 이제 넘쳐나기 시작하면 이제 영화계에도 곧 그런 일들이 저는 오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를 받는 주체들이 그냥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 외에 좋은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거나 우리 사업이 더 성장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OTT의 창립 작품을 만드는 회사는 저희들을 투자사들을 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 쪽에 네트워크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지 해서 골라서 받는 일들까지도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변화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저예산 펀드 투자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저예산이나 그런 영화들 이제 산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저예산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이렇게 그 재무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좀 희박하시거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창작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제작자분이 오셨는데 개인 사업자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좀 설립해야 저희 투자사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법인 설립하시라고 했더니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같이 도왔었고, 그리고 이제 저예산 영화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이제 펀드 기준으로 순제작비 10억 미만을 이제 저예산인 섹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어느 정도 분산하기 위해서 큰 금액보다는 금액을 좀 찢어서 투자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영화에 저희는 한 2억에서 5억 정도를 보통 투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그냥 놔두면 제작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2년 운용하는 동안 저희가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결국은 저희가 돈을 넣었으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투자사들을 제가 찾아다녔어요. 저희 이제 아까 그 발표 자료에도 있었던 다른 투자사들이나 그 밖에 이제 여러분은 잘 아실 만한 그 금융권 중에 영화에 투자 많이 하는 또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오히려 제작사가 가시는 것보다 이제 저희가 가는 게 이제 금융업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걸 원하시는지 저희가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금을 끌어오는 역할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모아져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범석 부장님이 초반에 그 용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가 아까 발제 자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영화 시장에서 아주 대표적인 재무 투자자가 바로 영상조합 펀드라는 거를 표현해 있었는데 따로 찝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마침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OTT가 지금 한국 영화 투자를 펀드와 같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들 눈이 조금 반짝거리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바로 이어서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먼저 해당 분야의 선행 연구를 하신 이혜정 연구원님께 저 정말 죄송한데 네. 이혜정님 말씀하시기 전에 네. 제 김범석 우리 토론자님 붙여서 제가 뭔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 그러면 잠깐만 붙여도 될까요? 이혜정님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 네. 김유희 아니, 대표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얘기를 할게요. 김범석 우리 연구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뭐 우리 제작자들이 느끼는 어떤 뭐 영화 지원 우리 세금을 받아서 펀드에 넣어서 지원해 주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무용론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방금 아마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그 펀드 안에서 어떤 섹터가 있어서 중소영화나 또는 저예산 영화에 많은 투자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그 펀드는 받아서 운용률을 높이는 게 우리 김범석 연구원님의 목표잖아요. 그 목표와 다르게 어쨌든 범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화 제작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제작한 영화들을 배급하려고 누구에게 맡기려고 할 때 그걸 메인 투자자
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고, 지금 미시건은 메인 투자 펀드를 받아서 그걸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미시건에 계신 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시건이 투자해서 중저예산 영화 투자해서 배급한 영화가 어느 배급사인지 한번 보시면, 그들도 이 영화가 잘 배급되기 위해서는 메인 대기업 배급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수익률로만 따질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영진이가 해야 되는 건 간접 지원 너무 중요하고, 간접 펀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우리 김범석 연구원님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다른 의미로 영화의 어떤 수익률에 천착하지 않은 어떤 정부 기관이 생기지 않으면 이것은 시장 안에 맡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아까 나무가 심어져서 기르는 시간도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라는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코로나로 지금 아까 OTT 회사 투자하셨다고 하는데, OTT와 극장용 영화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OTT, 지금 글로벌 OTT가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저희 창작자들이 과연 너무나 반기고 있느냐? 아니요, 두려워하면서 반기고 있죠. 저희들 IP는 어디에 가는 것이며,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납품업자로 전락하게 될 때 이 나라의 미래, 제가 미래까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기 이쪽 생태계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게 납품업자로 전락했을 때 저 같은 사람들은 영화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유통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살아남으려고 할 때 영진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또는 우리는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느냐가 저는 지금 중소영화 펀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들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 제가 반대론을 이야기하면,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유미 대표님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새로운 자본이 과연 기존의 영화 플레이어들에게 이게 도움이 크게 되는 것이냐, 오히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약점이 되어서 불공정한 계약이 맺어질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은 고민 사항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범석 부장님도 생각하신 바가 있고, 아까 이 토론을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저와 또 나눈 대화도 있어서 그거를 제가 바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이혜정 연구원님이 사실 선행 연구를 하시면서 느꼈었던 문제 의식들, 그런 것들이 지금 횟수로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포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문제 의식을 반영을 해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부분에서 연구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 자리에 오면서 사실 너무 마음이 무거웠고요. 지금 제가 99년도에 영화계에 들어온 이후로 최악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현미 님이 옆에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더 붙일 게 없을 정도이지만, 글로벌 OTT가 IP를 제외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제외를 하지 않는 상태이고, 지금 제작, 그다음에 유통, 상영의 모든 마진을 다 긁어가는 이런 상황이 그냥 갑자기 온 상태인데, 지금 업계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들에게 IP라도 내어주고 수수료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몰린 거고요. 제가 이제 영진이 급히 의뢰해서 들어본 결과, 2018년에 글로벌 OTT가 미국의 스튜디오 제작사들에게 제작비 다 주고 제작비의 30%, 40%, 20% 이렇게 수수료를 줬던 것에 비해서, 최근에 지금 수수료를 처음에 10%에서 시작했던 거를 4%까지 내려가는 이런 게 그 급속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을 적대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에 그들을 어디 위치시키면 제일 좋냐, 그들은 판권을 더 확장시켜주는 인터내셔널 라이트를 그 적극적으로 팔아주는 그런 익스펜션을 시켜주는 그런 위치에 줘야 되는데, 지금 앞단으로 막 오고 있어요.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쳐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영화 산업을 돌아봤을 때 지금과 같은 위기는 저는 없었고요. 이 자리에 오면서 매우 마음이 무거웠는데, 앞단에 이제 제가 이런 자리를 처음 올라가서 보니까 기획개발 쪽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너무 많이 못했는데, 일단은 그 기획개발 R&D 센터를 정말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세계 최강의 IP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OTT가 가성비가 좋으니까 작은 돈으로 잘 팔리는 거를 사기 위해서 우리 거를 막 훑어가게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역량 자체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IP를 가진 창작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제도화시키는 게 지금 완전히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이에요, 당장. 그걸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중소영화가 왜 중요하냐? 더 말 안 해도 됩니다. 중소영화는 어떻게 살아남느냐? 질이 좋아야 돼요. 우리 김윤미 대표님 옆에 있지만 이렇게 센 영화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IP R&D 센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은 약간 인공섬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너무나 급박한 위기가 갑자기 훅 왔기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가 기획개발뿐 아니라 제작 그렇게 만들어진, 아까 우리 여기 작가님들 오셔서 내가 이렇게 해봤자 내 영화 만들 수 없다, 그런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라인을 아예 영진에서 인공적으로 조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작 지원이 독립예술영화 쪽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오랜 동안 힘들었다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작 쪽에 그 일반 상업영화, 특히 중소에대한 영화는 직접 지원을 통한 제작과 유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CNC처럼. 자, 재원을 어떻게 하지? 그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정말 지금 그렇게 인공적으로 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쑥대밭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 거를 정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 모든 것을 작년에 240억, 올해 300억 넘게 해서 재무적 투자자인 VC한테 주셔서는 안 돼요. 그건 있어야 돼요. 김유미 대표님 말처럼 있어야 되지만 그거랑 연결시킬 수 있는 앞단에 그 인공적인 파이프라인은 영진위에서 공적 자금으로 만드시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런 자리에 오실 분조차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혜정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소영화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에 준비 중인 4개의 주제 그리고 16개 세션 중에서 전체를 포괄하는 포럼이 세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측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OTT 얘기가 어디서든 빠지지 않지만 특히 OTT에 대해서 중소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메인 투자 배급사라고 하는 대형 투자 배급사들이 크게 사업적으로 주목하지 않고 있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의 투자 재원으로서 또는 플랫폼으로서 OTT가 우리에게 어떤 측면으로 기여를 할 수 있지, 또는 반대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OTT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닌가, 대표적인 게 IP 전체를 내어주는 계약이죠. 이런 우려점을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토론이 좀 후끈후끈하고 대립각이 섰으면 좋겠다, 반대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재밌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흐뭇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범석 부장님한테 과연 이런 제작자들의 우려가 현실인지, 그렇다면 아니라면 우리가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표님 주신 말씀도 이제 잘 들었는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영화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위기 상황이죠. 그거를 이제 저도 간과하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항상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권한과 책임을 항상 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자리를 이제 저희 재무적 투자자의 입장을 좀 소개하고 설명하는 자리들, 앞으로 계속 상의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상의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연구원님 말씀하신 이제 OTT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창작자의 권리가 100% 보장받는 거에 대해서 그건 당연한 지상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갭들이 있잖아요. 원래 저작권이란 카피라이트 원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출판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시작됐던 그 권리의 기원부터 생각하면 진짜 창작자에게 오는 과정이 얼마나 고달프고 그런지는 단순히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제 그거는 조금 여러 이해관계 대립각들이 서 있고, 어제 저도 보니까 어제 세션에서도 굉장히 그거 가지고 말씀이 많으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OTT 말씀하셨는데 OTT 관련돼서도 이제 약간 이제 저희는 이제 사업을 돕는 사람이지 저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가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OTT 사실 한 군데 회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끌려가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너가 계약 현장에 있지 않아서 몰라라고 하면 거기에선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고 이제 제가 투자하는 사례들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선점하고 있는 OTT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제 IP를 제작사가 다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5대5로 쉐어를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쓰죠. 글로벌 OTT에서는 수수료, 제작 수수료라는 그 표현을 쓰시는데 그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OTT사와는 지분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혹시 문의 주실 분들 있으면 제가 대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또 이제 국내 산업도 살아야 되잖아요. 국내 OTT사들이랑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랑 이제 얘기하고 있는 국내 OTT사는 물량 공세할 수 없습니다. 뭐 현실 똑같이 글로벌처럼 제작비 막 몇백억씩 써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이제 작은 사이즈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리고 국내 이제 극장용 영화에서도 그들이 어떤 한 축의 역할을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담당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을 지금 현재 같이 구상하고 있고 올해 안에 최소한 한두 편 정도는 그렇게 저희 VC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이게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범석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기존에 이미 들어와 있는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OTT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문제 의식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대안적인 방식을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의지가 있는 국내 플레이어가 있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포럼이 오늘 한 저녁 시간까지 이어지니까 오늘 저녁 시간 이후 그리고 이번 전체 내일 일정까지 마무리되고 다음 주에는 대성창투의 김범석 부장님께 많은 문의 전화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간에 지금까지 저희가 큰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이어서 현재 하고 있는 영진이의 사업과 그리고 또 공적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제도 또 추가적인 무엇이 필요할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혹시 현재 이 방송을 지금 객석에서 보고 계신 여러분 또는 줌이나 이벤터스라는 저희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앞서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들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발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재 이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들어봤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그 언어의 기반이 되는 정의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까 이하배 연구원님이 하셨을 때 LA를 든 파수꾼 같은 영화는 영화 아카데미 영화거든요. 그 분류 체계에 따르면 대기업 영화 아카데미의 작품에 CJ가 1억 정도의 돈을 냈고 배급을 하는 우선권을 달라라고 해서 그 당시에 CGV가 배급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저 분류 체계에 따르면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예술 영화로 지금 분류를 하신 거예요. 근데 A씨라는 게 무섭다는 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진이가 이걸 제작 지원을 해야 돼 라고 한다라면 사람들한테 이 상이 뚜렷하게 좀 박혀야 되거든요. 아, 그 영화가 그 영화였어? 아, 그 영화 좀 지원해달라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말씀 중에 중소영화 제작사가 위기에 처했으니 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그들이 대기업이 소화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장점과 메인 투자가 대기업 밖에서 존재하는 여러 투자사와 배급까지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것들, 한국 사회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줄기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화적 가치 측면에서 충분하게 텐트폴 영화가 아닌 영화 가치적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영화진흥위원회가 시장에 너무 맡겼기 때문에 직접 지원까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지 이 투 트랙이 뭐냐에 따라 저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떤 토론자님께서는 실질적인 독립영화 제작 지원처럼 제작 지원도 해야 된다.
그러면 정의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의역을 해보면 첫 번째 중소영화의 첫 번째는 중저예산이라고 구별을 하셨으니까 70억 내외 정도의 영화에서 사실은 지금 투자하시는 걸그룹이 10억 미만이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냥 빵원에서 70억까지예요. 제가 분류책이라 따지면. 두 번째 말씀은 메인 투자사가 대기업이 아닌 영화라 인식을 하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죄송스럽지만 유도 중소기업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군상 여기서 대기업군에 포함되는 회사는 롯데하고 CJ예요.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은 굳이 대한민국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땡땡땡으로부터 메인 투자를 받지 않은 영화라고 제가 의역을 할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땡땡땡땡으로부터 메인 투자를 받지 않고 1원에서 70억 사이에서 제작된 영화를 중소 영화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제 질문입니다. 방금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용재 이사장님이 해주신 그 질문이 바로 사실은 연구자 저의 지금 1번 고민입니다. 중소영화 제가 발제를 시작을 할 때 범주를 아주 간략히 말씀드린 이유도 이 고민이 사실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요. 이 중소영화 관련된 선행 연구도 사실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시작이고 제 연구자인 제 개인 입장에서도 중소영화의 활성화와 중소영화를 주로 하는 배급사 또는 제작사 이렇게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지 그리고 지원 사업을 만든다고 하면 그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어떻게 대상이 되는 영화를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는 사실 지금부터 이제 정리해 나가야 되는 차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재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일종의 혼란스러운 문제의식은 저희 자신도 갖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이번이 시작이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연구와 그 후속 연구를 통해서 좀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줌이나 또 이벤투스를 통해서 질문, 네. 조성진 전략지원 담당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고영재 이사장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CGV라는 이제 기업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아트하우스 배급 사업을 이제 하다가 최근에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뭐 극장 입장에서도 대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극장사라고 해서 중저예산 영화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시장이 건전하게 조성이 돼야 그리고 또 저예산 영화, 독립 영화까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큰 전제, 대전제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견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극장으로서 아트하우스라는 극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중저예산 영화를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트하우스 브랜드 내에서 이제 배급 사업, 투자 사업을 이제 일부 했었는데, 근데 극장사인 저희마저도 실제로 그 시장에서 제대로 사실 못한 거죠. 뭐 저희의 역량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투자 배급 사업을 일종의 이제 접었던 이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 전 조금 이제 다르게 접근해서 좀 하나의 의견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윤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놔서 이게 모든 게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서 적절하게 개입이 돼서 어느 정도 공적인 역할에서 이제 갈라서 뭔가를 이제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방식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영진위에서 전체적인 영발기금에 대한 것들을 예산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과 시장에 맡겨야 될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구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모태펀드 같은 것들을 할 때 이걸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시장에서 저절로 시장에서 알아서 투자가 되고 알아서 시장에서 굴러가야 될 영화들에게 굳이 모태펀드에서 투자를 해줄 필요 저는 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택을 받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고 이게 시장에 맡겨놔서 안 되는 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럼 제작에만 그 지원이 돼야 되나? 전 그거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을 넘어서서 이게 전체 유통되고 시장에 어느 정도 관객에게 흘러가는 이 전반적인 에코시스템 내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지원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만 맡겨둔다라는 거는 시장의 흐름대로 하나의 시장으로 놔두고 또 다른 리그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줄 영역은 정말 뭐 제작 단계부터 모든 이제 상영에 대한 OTT로 가는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좀 어떤 지점에 그 지원을 해야 이게 시장에서 이게 활성화가 될 거냐라는 그런 지점을 좀 살펴서 좀 이렇게 리그를 분류해서 좀 가는 지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CGV 전략 지원 담당이신 조성진 담당님 말씀이 저희가 지금 제가 포럼을 구성을 전반부에는 시장, 우리 자구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는 정책기관의 개입에 대해서 지금 나눴고요. 그 브릿지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OTT가 화두가 되는 이유는 시장에서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이어서 지금 저희 이벤투스로 수입배급사협회 정상진 대표님이 의견을 주신 것이 이런 방금 고용재 대표님도 이사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전례 영진이가 지원 사업을 펼칠 때 그런 전례도 또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예정 시간을 9분을 남겨놓고 있는데 시간 배분에는 제가 좀 실패했지만 추가적으로 영진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네, 감사합니다. 네. 10분을 연장해서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제 전반부의 얘기를 사실은 간략하게나마 좀 마무리를 짓고 후반부의 얘기는 정책기관이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을 하면 좋을까?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떤 배분 방식을 택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말 죄송한데 네, 대표님. 네네. 이어지기 전에 예. 그 앞에 마무리하신 거에 덧붙여서 조금만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대표님 1분 드리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앞에 얘기들에 좀 우리 고영재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호황기였을 때 극장이 호황기였을 때 영화계가 호황기였을 때 나누는 어떤 독립영화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과 지금 이 자리에서 코로나 이후에 영화산업의 존폐 위기에 있었을 때 중소영화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저건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는 한국 모든 영화가 중소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은. 왜냐하면 몇백억짜리 영화를 제외하고 우리가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그 제작비가 올라가는 건데 사실 우리가 임금을 제외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 안에서 파이에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들은 사실 중소영화로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지금은 극장이 위기가 있고 조성진 전략지원 담당님 말씀처럼 극장도 지금 존폐 위기에 있거든요. 극장이 존폐 위기에 있다는 거는 만들어져 봐야 상영될 데가 없으면 사실 그건 전부 다 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화배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 공적 자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하겠지만 저는 지금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누었던 이런 것들을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중소영화 우리 지금 나라의 영화의 존폐 위기에 대해서 극장, 상영, 배급, 제작 전체 총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적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은 어떻게 걷어들일 거야? 이걸 어떻게 나눌 거야? 누군 어떻게 줄 거야? 자, 그러면 대기업인 CGV에 돈을 줄 거야? 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다른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줄 거야? 그들은 왜 존재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사실 앞선에 제가 얘기했지만 CGV 와 계셔서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가 개인 극장들을 다 손 놓고 놔버렸을 때 시장을 점령한 건 점령이라는 표현도 좀 죄송합니다. 메가박스, 롯데, CGV예요. 그들한테 시장을 맡겨놓고 그들한테 아트하우스를 해달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아트하우스를 지원해서 몇십억, 몇백억의 손해를 감수하게 했다고요. 그걸 누가 오래 하겠습니까? 자, 우리 그 실험은 끝났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공적 자금은 어디에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한국 영화의
호황기 때 얘기를 좀 다 지우고 지금 존폐 위기에 있는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진이가 주최한 포럼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같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고영재 이사장님, 연관된 말씀이실까요? 그럼 1분, 예,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만 했을 뿐이신데 언급을 자꾸 하시니까 제 생각과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럼이 코로나 위기 국면에 포커스를 맞춘 토론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저도 첫째 날, 둘째 날을 셋째 날 끊임없이 참석을 해보면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춘 이야기도 있고 이미 좀 다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또 한 번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혼란스러운데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저는 첫째 날 발표됐던 것 중에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얘기했는데 그 사회적 가치 중에서 발제자도 말씀하셨고 저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그 발제라는 것들은 우리가 그전에 얘기했던 그냥 문화의 정다양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영화 자체의 미학적 예술적 가치로부터 시작해서 젠더라든가 한국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넣어야 된다. 거기에는 주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시장이 특정 주체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그 이외의 주체들이 시장에서 자기 역할을 못했을 때 국가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이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사회적 가치 영역의 얘기라고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코로나가 전 세계인한테 다 코로나는 걸릴 수 있지만 코로나보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룹들이 있죠. 당연하게. 거기에는 지금 김윤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한국의 중소영화 제작사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대기업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죠. 그래서 제가 그럴수록 이슈 파이팅 한다라는 선동적인 의미의 부분이 아니라 그럴수록 오히려 굉장히 더 촘촘하게 기재부의 논리나 국가에서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 영화계에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라든가 재원의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김윤미 대표님이 말씀하신 제작 지원까지 포함하고 배급사까지 포함하고라는 얘기가 저는 거칠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영화 배급사들도 직접 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독립영화 제작 지원 제도에서 참여하시는 제작사나 감독들도 직접 지원 받은 적이 없거든요. 다 그거 스태프들 인건비고요. 직접적인 예산 비용을 책정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독립영화는 독립영화대로 하고 독립영화 제작 늘 들었던 이야기가 제가 예를 든 게 가족영화 제작전 10억 원이었습니다. 마스터 영화 제작전도 엄청 많았고요. 다른 트랙으로 예술영화 제작전도 한때 10억 원에 육박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의 규모 중에 한정된 영화제 기금 중에서 어떤 포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막연하게 이슈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저의 전제 조건은 연간 2천억 이상의 충분한 예산이 국고까지 동반해서 현재 영화계에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투입되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기초 체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망라해서 투입해야 된다는 긴급 투입에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향후 5년, 10년을 이끌 정규 트랙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정교하게 저는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그래서 두 가지 저는 구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철학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것들이 한정된 재원 연간 500억이라는 지금 500억도 안 거치고 100억 미만으로 거치고 있는데 그 것들이 안정화되어 있을 때 영화진흥위원회가 했던 트랙에 있어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중소영화가 활성화되면 지원 트랙에서 빠지겠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증명이 된다라면.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안 된다라면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트랙에 포함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립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급성이나 할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저번 현안식 토론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고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극장이 됐던 뭐가 됐던 상관없이 구별하지 말고 제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들은 대립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자리도 아니고요. 지금 나온 문제 의식을 이어서 분명히 다음 기회에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기존의 영진이 사업과의 연관성에서 아마 고려할 시간이 충분히 또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혜정 연구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존의 선행 연구를 하시면서 사실은 뭐 보증, 공적 보증이나 융자 제도 같은 것들도 검토를 하셨었고, 그리고 영진이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강화하면 기존에 있는 방식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화배님이 발제하실 때 첫 번에 짚으셨던 그 파이낸싱 루트가 너무 단선화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보고서에서 이제 제안한 것이 저희 용어로는 그랬습니다. 오늘 용어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면에서는 인디펜던트 파이낸싱 루트를 만들어 달라. 영진이가 지금 국가 안에 기보 신보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또 클라우드 펀딩 그리고 이제 영진이가 굉장히 많은 부분 사실 지금 이제 모태 펀드를 통해서 간접 지원으로 이제 쭉 가시고 계시잖아요. 올해 또 더 늘렸고 이런 모든 것의 위치를 저희가 맵으로 그려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다 제작자들이 알아서 또는 잘 모르기도 하고 아까 저 기획개발 그때도 아까 저 패널 중에 누가 질문하신 거 제가 듣고 약간 가슴이 아팠던 게 지금 트리트먼트 지원의 그 내용을 해달라고 하신 거라는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이미 돌아가고 있고 새로 이제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너무 안 돼 있고 저희 조세 혜택에 대한 어떤 인식도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흩어져 있고 존재하는 것들을 영진이가 어떤 하나의 센터가 돼서 구축점이 돼서 제작자들이 문을 두드리면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보나 신보가 물론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어떤 점수화된 무슨 시스템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업계들 다 얘기는 그거 정말 말이 이런 말 해도 되나? 뭐라 그럴까? 그 정확하지 않다. 그건 정확하게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보신보는 그때 우리들 연구진한테 얘기했던 거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있고 그거를 가져다가 신원에서 또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제작적으로 펀딩을 해주는 이런 다른 회사들이 영진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한 결과를 공유할 수도 있다면 그러면 그들이 기보나 신보로 올 때 이러한 우리는 제작전을 받았습니다. 또는 이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기보신보도 거기다 가산점을 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기존의 그 루트들을 모아서 하나의 루트로 연결을 시키는 역할을 영준이가 구심점이 돼서 우리는 펀드 200억, 300억 줬어요. 그거 운영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거 포함 전체 파이낸셜 루트를 우리 이렇게 그렸습니다라고 홍보해주고 세금을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 말씀 나오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있죠. 개인 투자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면 좋죠. 영화 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 영화 살리기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 해달라고 하면 붙을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베네핏이 지금 너무 제도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도 영준이의 몫이라는 거고 그런 게 모두가 응축될 수 있는 하나의 센터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인디펜던트 파이낸싱 루트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에게 정보를 많이 주고 교류를 일으키면 예를 들면 이제 저렇게 메인 투자를 하시겠다고 들어오신 VC가 지금 현재는 엑셀러레이팅 뒤에 벤처 캐피탈에 위치해 계시지만 영화인들하고 많이 알게 되면 혹시 모르죠. 이제 VC에서 내가 이제 영화 좀 더 알게 될 것 같아. 난 엑셀러레이터로 한번 가보겠어 하고 앞쪽으로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경을 자꾸 밍글링 시키고 개념을 이렇게 유통시키면서 제작자들이 여기 한 곳만 지금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이저 투자 배급사가 완전히 막 대적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단선내라고 날렸는데 지금은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 그들도 다 제작자가 되고 스스로를 유통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하나의 커다란 깔때기가 지금 딱 꽂혀 있다고 제가 너무 거칠 표현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위기의식을 공유해서 당장 두 가지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기획개발 R&D 센터, 하나는
인디펜던트 파이낸싱 루트를 개발하는 센터. 이거 영어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개념이 자꾸 안 잡혀가지고 2018년 그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방금 그 선행 연구를 하신 이혜정 연구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기존에 우리 영화 산업에 이미 들어와 있는 투자 정형화된 투자 자본 외에 추가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영화만큼 대중적인 예술 문화 매체가 없는데 일반 대중으로부터 우리가 투자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 신보나 기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투자받는 것의 현실적인 또 어려움, 이해도가 낮음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어려움 말씀해 주셨어요. 관련해서 이벤트스에서도 88 에비뉴의 김요한 대표님께서 그 크라우딩 펀딩을 보다 활성화해서 예전에 10만이 펀드처럼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펀딩 이런 재원들이 유인책을 좀 마련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이 할 수는 없고 정책기관에서 뭐 주도적으로 하신다거나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언급을 해주셨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연구원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런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기존의 전략 투자자 외에 이런 순수 재무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해서도 영진이가 현재 하고 있는 펀드 투자를 통한 영화의 간접 지원책 외에 영진이의 직접 투자 방법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이게 영화단인지 기업인지 사람인지 이런 구체적인 고민은 우리 고용재 이사장님이 앞에 짚어주신 것처럼 같이 고민을 해서 좀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아까부터 질문이 있으셨는데 제가 중간에 흐름을 방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못 받았는데요. 수입 배급사 협회에 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줌으로 연결해 주세요. 수입 배급사 협회의 정상진 대표님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상진입니다. 네. 일단 그 김유미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그 김법석 부장님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하시는 분 이혜정 연구원님 얘기도 이제 귀담아 들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과연 그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 지금 뭐 투자 펀드를 운영하고 계신 김범석 부장님이 그 전년도 영화 시장에서 10% 미만의 시장을 갖다 확보하고 있는 그 배급사들, 그러니까 저예산 영화들, 중저예산을 배급하는 배급사들의 마케팅, 그러니까 P&A 비용 자체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그간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같이 이제 뭐 작은 배급사들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 이혜정 그 연구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간에 보면 26년이나 뭐 또는 뭐 위안부 문제를 이제 다른 영화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 영화들에 대한 뭐 텀블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존재했었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개인 투자 말 그대로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갖다 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했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을 통해서 인디펜던트 사업을 갖다 육성을 하고자 한다 그런다면 지금 이런 토론에 의해서 영진이라는 이제 공적 자금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이러한 다양한 배급사들과 그리고 중소의 영화들을 갖다가 육성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투자자들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일정의 베네핏이 더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뭐 앞서 뭐 그 김유미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아트하우스 쪽 생겼을 때 사실 아트하우스에서 또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을 갖다 언급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트하우스에서 투자 배급을 했을 때는 거기에 줄 섰던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중소 제작과 저예산 영화들의 플레이어들이었습니다. 자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대기업인 아트하우스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투자 저기를 했지만 관객수 같은 경우에 상업 영화에 비해서는 현저히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사실은 영화 시장에 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 봤을 때 독립 영화의 그 관객 수는 1%
그리고 2019년도에는 1%가 아니라 0.5%로 떨어진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시장 속에서의 배급을 하고 있었던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상업 영화에 준해서의 배급비를 가지고 도무지 회사를 갖다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100만 명, 200만 명 이 정도의 배급이 됐을 때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10%나 10% 미만을 갖다 배급비를 받는다고 한다면 회사가 기본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지만 뭐 더 잘 아시다시피 독립영화 뭐 10,000명 파티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10,000명이 됐을 때 파티하죠. 10,000명을 창출했을 때 10,000명의 관객을 갖다가 내놨을 때 과연 배급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갖고 갔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 투자나 펀드에서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영화를 갖다가 제작하는 부분에서 제작 지원에 대한 펀드도 존재하고 있지만 배급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지원을 갖다가 못한다 그러면 일정 부분 투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좋은 영화들을 조금 더 뭐 다양하게 영화들이 플레이되고 그 부분들이 국민들 관객들한테 도달할 수 있는 그 안정적인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영화진흥회에서도 없었고 사실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대주차에서도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실은 위기 속에서 한국 영화를 보면 지금 영화관에서도 보면 영화들이 없다 보니까 컨텐츠를 갖다 찾아가기 위해서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이런 영화들 폄하하자는 부분이 아니라 대표님, 트로트 가수들의 대표님, 나온 영화들을 정산진 대표님, 네네. 네, 이제 마무리 여기까지만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예, 그런 부분을 했던 것처럼 좀 보다 더 많은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김범석 부장님한테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을 1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범석 부장님께 그 P&A 투자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네, 듣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영화에 투자하는 이제 그 투자 펀드들 보실 때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가이드 드릴 수 있을 만한 사항은 이제 그 저희 모태 펀드가 한국 벤처 투자 주식회사를 통해서 나오는데 거기나 이제 벤처 캐피탈 옆에 보면 저희 그 투자 펀드들이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크게 영화에 투자할 수 있는 그 계정이 이제 그 모태 펀드 나라 돈이죠. 그 문화 계정과 영화 계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 계정 아까 이제 이혜정 연구원님이 그 아까 표에 보여주셨던 영화 계정을 운영하는 그 투자사들의 펀드들은 그 P&A 단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꼭 제작 단계가 아니라 그 후에 이제 배급 직전에도 저희가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제 문화 계정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이제 그 투자 규약에서 다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실 때 영화에 투자하는 투자사라도 문화 계정을 운영하시는 곳에서는 이렇게 제작 이후에는 투자를 못 받으시고 저희 같은 이제 영화 계정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 가능합니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사실 디테일한 내용은 아마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벤투스 댓글창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그 바로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배장수 이사님, 제작가협회 배장수 이사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답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가협회 배장수 이사님의 말씀은 중소영화가 시장에서 실패한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테스트를 해본 경험이 없고요. 사실 영화 산업의 전체 역사가 현재 산업화된 것은 2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독립경제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 용어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정책기관이 이거에 대한 밑바탕을 주시고 우리가 정책적인 실험 또는 시장에서의 실험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신 네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벤트스나 현장에서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지체해서 운영자분들께 죄송하고요. 다음 세션은 저작권 보호 기반 조성 영화 저작물 활용 활성화 체계에 관한 세션입니다. 4시 지금 이후에 시작을 20분 정도 쉬고 이후에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잠시 후에 시작을 하는 걸로 하고요. 또 이어서 있는 세션에도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